아스트랄 뉴스 기록실 뉴스 아카이브 3월 마지막 뉴스 아카이브 7년 전 러시아로 가보겠습니다. 네, 뉴스 아카이브가 3주째 분량 조절에 실패해서 오늘도 하나입니다. 좋아요. 뭐 어때요? 헬마우스처럼 분량 조절에 실패했습니다. 맞들인다? 네. 2014년 3월 21일,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의 소식입니다. 러시아의 상원과 하원이 크림공화국 합병에 찬성하고 푸틴이 합병 조약에 서명을 했습니다. 네, 푸틴이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뜻입니다만 아시다시피. 그렇죠.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가져갔다는 소리죠.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크림반도에는 튀르크계 유목민들이 살고 있었고요. 고대에는 그리스가 지배하고 로마가 지배하다가 몽골 제국이 들어오고 뭐 그럽니다. 네. 중세에는 크림 칸국이 세워집니다. 오스만 제국의 동맹국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주변국, 우크라이나, 러시아 등 주변, 벨라루스가 있죠. 이 주변국의 사람들을 납치해서 오스만과 지중해에 노예로 팔면서 노예 무역을 합니다. 네. 서아시아의 역사를 보면 흥미로운 이유가 그거죠. 봐도 기억이 안 나고 복잡해서 볼 때마다 새로워요. 그렇죠. 특히 오스만 제국의 역사는요. 네, 맞습니다. 네. 오스만 제국에 많이 팔려갔던 백인 노예들이 거의 이 중앙아시아나 러시아 쪽에서 많이 팔려갔다고 합니다. 그런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러시아 본토의 역사로 볼 때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왕국 건설도 너무 늦었고 인류 전체의 역사에 비해 상당히 늦게 따라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 본토가 그렇죠. 네, 많은 굴욕을 당합니다. 그리고 중세로 넘어가면서. 그리고 러시아가 늦는 동안에 몽골이 너무 빨랐어서 그것도 그렇고요. 네, 거기에 또 많이 밀렸죠.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사실 감정이 늘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노예무역을 우리 국민을 팔아다가 노예무역을 했으니까요. 그러다가 러시아의 국력이 강해지니까 18세기에는 러시아가 크림 칸국을 점령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칸국들이 점점 쇠약해지던 시기였습니다. 그렇죠. 안 그래도 노예무역 때문에 감정도 안 좋았고 게다가 크림 반도에는 부동항이 있으니까요. 러시아의 사랑. 네. 부동항. 러시아가 크림 칸국을 점령을 하고 거기에 해군을 자꾸 주둔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제 오스만하고 영국이 저건 좀 아니지 싶어서 벌어진 전쟁이 크림 전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활약한 사람이 나이팅게일이죠. 상관없는 얘기입니다만 나이팅게일이 인품이 대단한 인물이라서 막 더 알려지고 이런 걸로 얘기가 나오는데 물론 그런 양반일 수는 있죠. 실제로 만나보지 못했으니까. 네. 더 중요한 거는 의학사를 뒤져보면 간호 및 의학 행정의 현대적인 모든 것들을 개발해낸 인물이라고 더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현대의 병원 관리. 특히 이제 전쟁에서는 이 당시에는 전염병으로 죽는 군인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얼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그렇죠. 네. 그 전염병에 대한 이제 예방 대책, 그 행정을 세운 것도 나이팅게일입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사회 행정가라고 할 수 있죠. 러시아하고 유럽이 부딪힌다 하면은 그 부딪히는 칼 끝이 주로 우크라이나. 맵이 주로 우크라이나 땅이 됩니다. 네, 그 중에서도 크림반도가 되는 겁니다. 러시아가 흑해로 나갈 수 있는 관문이니까요. 그럼요. 1944년 스탈린의 소수민족 강제 이주 정책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크림 타타르인들은 중앙아시아 쪽으로 강제 이주를 당합니다. 이때 또 강제 이주를 당했던 소수민족이 고려인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크림 타타르인들이 강제 이주를 당한 그 자리에는 러시아인들이 들어옵니다.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소련은 해체가 되고 우크라이나는 분리 독립을 합니다. 크림반도 내에는 이미 거기서부터 살고 있던 크림 타타르인들보다는 러시아계 주민들이 훨씬 많아지죠. 그렇게 바뀌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러시아계 주민들의 요구로 크림반도는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독립을 계속 요구를 해서 크림 자치공화국이 됩니다. 그 헌법을 의회에서 그냥 통과를 시켜버려요. 네. 계속 러시아는 크림반도를 노리고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보다 러시아에 더 통합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선 그렇다고 크림반도를 자국의 영토를 내어줄 순 없잖아요? 그렇죠. 투닥투닥하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엉뚱한 데서 터집니다. 2013년 우크라이나에서는 유로마이단 시위가 벌어지거든요. 그렇죠. 네. 친러시아 대통령이었던 빅토르 야누코비치가 유럽연합을 포기하고 러시아와 조약을 맺으려 합니다. 시민들이 이걸 반대해요. 네. 유럽연합을 선택하자고. 그러면서 시위를 벌였고 정부가 이거를 강경 진압을 했어요. 근데 강경 진압이 오히려 역풍을 불러와서 결국 2014년 대통령이 러시아로 도망을 갑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2014년 1월이에요. 유로마이던 시위가 2013년에 일어났고요. 우크라이나는 친유럽 성향의 과도 정부가 세워집니다. 네. 근데 친러 성향의 대통령이 축출이 된 거잖아요. 이번에는 러시아계 시민들의 비중이 높은 크림반도가 들고 일어납니다. 자, 2월. 웬 러시아인이 와요? 갑자기 그 크림반도의 가장 중요한 도시가 세바스토폴이거든요. 네. 항구도 있고 이 주요 도시인 세바스토폴의 시장이 돼요. 웬 러시아인이. 여기는 시장이 원래 임명제예요. 직선제가 아니에요. 네. 근데 우크라이나 국적도 없는 러시아인이 오더니 갑자기 내가 시장이다라고 하고 의회가 이를 승인합니다. 고담시급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나요. 또 모르는 사람이 사실 모르는 사람은 아니고 아는 사람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네, 아까 그 지지율 3%인 정당의 의원이었거든요. 네. 이 사람이 무장병력이랑 같이 의회와 정부청사를 점거해요. 네. 그리고 내가 크림 자치공화국의 총리이다 하고 진짜로 총리가 됩니다. 네. 의회는 이걸 승인하고요. 깃발 뺏기를 한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총리가 된 세르게이 악시오노프는 바로 푸틴한테 크림 자치공화국의 평화를 지켜달라고 서한을 보냅니다. 날치기죠. 푸틴은 이 서한을 받자 그들의 요청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아, 귀찮은데 가지 뭐. 그 그림을 만들어주느라 이렇게 졸속을 했다는 게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모스크바에서는 그렇게 말했을 거라고 예측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꾸며줘 라고 했는데 보통 이런 러시아 정부 같은 데에서는 과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렇게 어색하게 꾸민 거예요. 그렇죠. 네. 내가 총리다. 그리고 군복에 아무런 마크도 없지만 누가 봐도 러시아 군인 것 같은 무장 세력이 크림반도에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 사실 그 아무런 마크가 없으면 뭐야 훈련병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들은 잘 훈련된 러시아 군대였던 겁니다. 네. 이게 3일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상한 사람이 시장이 되고 이상한 사람이 총리가 되고 러시아 군으로 보이는 군이 들어오는 것까지. 네. 그리고 4일째 3월 1일 러시아의 무장병력 2,000명이 크림반도로 들어옵니다. 상륙하죠. 네. 우크라이나 입장에선 명백한 침략이죠. 왜냐하면 국제적 승인에 있어서는 그리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여전히 거기는 우크라이나의 영토니까요. 그러니까요. 오바마가 직접 푸틴에게 전화도 걸고 유엔도 반대 결의안을 내고 그러지만 푸틴은 다 쌩깝니다. 갑자기 무슨 포항, 뭐 군산 이런 데에서 자치정부를 세우겠다. 이러면서 모르는 일본인이 들어와요. 네. 모르는 중국인이나. 네. 그러더니 뭐 시진핑이나 일본 총리한테 평화를 지켜달라 이런 말을 한다는 거. 그 우크라이나 입장을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우크라이나 그렇죠. 입장 말씀드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본 군이 포항에 상륙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럼 세바스토 포항이죠. 큰일 났네. 데드조크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예. 3월 16일 크림 자치공화국에서는 분리 독립과 러시아 합병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주민 투표가 열립니다. 네. 이걸 왜 투표합니까? 지들이. 아, 그렇죠. 심지어 여기에 우크라이나로 돌아간다는 선택지는 없어요. 네. 그렇죠. 네. 여기서 어차피 분리 독립을 선택을 해도 분리 독립한 다음에 또 러시아로 갈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할 거냐 나중에 할 거냐를 묻는 주민 투표예요. 맞아요. 여기서 96.77%가 러시아 귀속을 원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이 역시 과충성의 어색한 결과죠. 97%. 100% 안 넘은 게 어딥니까? 100% 안 넘게 조절했죠. 네, 한답시고. 푸틴은 140%로 당선이 됐는데. 네. 3월 20일 러시아 하원에서는 444명 중 443명의 찬성으로 상원에서는 전원 찬성으로 크림을 러시아에 병합한다는 법이 통과가 됩니다. 다음 날인 21일 푸틴은 이 조약에 서명을 합니다. 장난이 장난. 국제사회에서 봤을 때는. 맞습니다. 그렇게 한 달도 안 되어서 러시아가 크림반도와 주변의 흑해, 영해 그리고 유전과 자원을 다 가져갑니다. 네. 세바스토폴이 인구가 많은 도시는 아닙니다. 중급인데 이 항구의 군사적 위치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그냥 그 지역 지도를 보시면 세바스토폴 도시부터 보입니다. 네. 예. 아니 어떻게 요렇게 반도가 나왔어 싶은 위치예요. 맞아요. 네. 국제사회는 계속 비난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푸틴은 이 모든 걸 쌩까죠. 네.
우크라이나에 경제적 지원을 해주고 크림반도 및 러시아에는 경제 제재를 합니다. 근데 러시아는 가스가 있잖아요. 네. 유럽으로 가는 가스의 공급가를 10% 올리고 우크라이나로 가는 가스의 공급가를 80% 올려버립니다. 국제사회가 두렵지 않았던 이유죠, 이게. 네. 네. 흑해를 자기 마음대로 장악할 수 있던 이유. 가스. 그렇죠. 우리한테 가스가 있는데 니네가 무슨 경제 제재를 해? 라는 거죠. 사실상 미국이나 국제사회는 러시아의 크림 병합에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한 거예요, 사실. 화만 냈고, 네. 자국에서.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크림만 뺏기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요. 이걸 해봐서 성공했는데 어디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죠. 러시아계 주민들이 많이 살았던 우크라이나의 동부, 그러니까 러시아와 인접해 있는 곳이죠. 네. 우크라이나의 동부가 이걸 보고 들고 일어납니다. 네. 자기들도 독립을 하겠다고요. 그렇죠. 그 독립한 뒤에는 러시아로 합병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독립을 주장하는 동부의 반군이 일어납니다. 네. 이 시골 반군들이 무기가 계속 생겨요. 이제 그것도 지도를 확인해야 알 수 있는 문제인데 우크라이나는 광활한 영토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네. 수도인 키예프를 놓고 강이 있고 강 동쪽과 강 서쪽에 구분이 꽤나 다르고 정치적인 분위기도 상당히 다릅니다. 문제는 강의 동쪽에는 아주 넓은 줄로 러시아와 인접해 있다는 겁니다. 네. 어디서 뭘 들여와도 몰라요. 그렇죠. 네. 반군이 계속 러시아제 무기가 생겨요? 이렇게 막 만들어내요? 네. 네. 그래서 독립을 주장하는 동부의 반군과 우크라이나 군과의 전쟁이 발발합니다. 이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돈바스 전쟁입니다. 그렇습니다. 길게 보았을 때는 유럽의 국가들 입장에서는 벨로루시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서진 정책을 막아주는 사실상의 장벽 역할입니다. 네. 근데 장벽이라기엔 그 두 나라는 국민과 국가잖아요. 네. 겁나 피곤합니다. 벨로루시하고 우크라이나는. 그리고 다시 한번 유럽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이 어떠한 이 오피니언이 우리에게 외신이라고 읽히는가를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유럽의 입장에서는 중국이나 러시아나 서진 정책하는 나라들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를 위협하러 점차 서쪽으로 오고 있는 나라들. 네. 이라고밖에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 증거로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탄압은 너무 명백하거든요. 유럽의 입장이 틀림이 없음을 자꾸 확인시켜주는 사례거든요. 네. 너무 폭력적이잖아요. 네. 예. 그리고 이것을 국제적인 용인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에디터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근데 국제적인 용인을 얻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죠? 과거 철회장막의 파트너들을 끌어들입니다. 쿠바, 북한 이런 나라들하고 외교적으로 만나면서 이 나라는 국제적으로 흑해 주변을 우리가 먹었다는 걸 승인한 나라다. 네. 라고 해서 유엔에서는 명함도 못 꺼내요. 맨날 규탄 성명만 나와요. 네. 대신에 이런 몇몇 옛날 철회장막의 국가들, 사회주의 국가들을 소련의 파트너들을 만나면 이건 국제적으로 승인된 것이다. 이런 얘기 또 합니다. 네. 나중에 이것을 국제기구화해서 상설기구화해서 자기들의 근거를 더 확보하려고 애를 쓸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러시아의 야욕에 대해서 국제면에서 꽤 안 다루는 편이거든요, 한국이. 글쎄요시다. 지정학적 중요성에 있어서는 많이 얘기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크림반도 병합은 진짜 제가 쭉 설명을 드렸는데 깔끔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냥 군대 데리고 들어가서 점령한 거예요. 그 점에 있어서는 러시아 제국이 했던 것과 푸틴 황국이 하는 게 다르지가 않아요. 네, 21세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아무도 뭐라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고작 7년밖에 안 됐고. 그리고 여기서 더 하면 이제 몰래 내부에서 핵 개발을 더 한다거나 할 수 있는 방안이 얼마든지 있는데 어찌 보면 지금 지구 최강의 불량 국가일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가. 네. 근데 이걸 제재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힘은 미국밖에 없는데 아직 중국은 입장이 애매하니까. 이유는 휘둘리죠. 전체적으로는 휘둘리죠. 네. 그 이유를 설명을 드렸고요. 네. 네. 미국과 러시아가 이 핵 관련된 평화조약이라도 잘 했어야 됐는데 트럼프는 거기에 관심이 없었고요. 지금 정부부터 새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다시. 그래서 바이든 정부에서 책임을 묻겠다는 발표는 했는데 네. 어떻게 묻느냐? 그걸 아무도 모르죠. 네. 네. 앞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이 정세는 불안합니다. 불안합니다. 뉴스 아카이브를 들으신 바 XSFM입니다.